제두권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갔다. 두 번째 메시지. 1975년 10월 7일. 1. 최초의 만남이 있기까지 나의 생활. 서문. 많은 사람들이 1973년 12월 13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유년 시절 동안 그러한 운명을 예견할 만한 특이한 사건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해 왔으므로 나는 그 놀라운 견이 있기까지의 나의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내 생애의 초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기억에 남아 있는 여러 장면들을 한데 이어보니 일관성을 띤 하나의 전체가 되어 그때까지 나의 생활, 즉 그 1973년 12월 13일 내가 그 지점에 있게 되기까지 줄곧 나를 이끌어왔음을 알고 나 자신도 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또 두 번째 만남보다 훨씬 경이로웠던 두 번째의 만남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나의 어릴 적 이야기는 간결하게 좀 의하기로 했다. 벌써 2년이 지나다. 그리고 벌써 2년, 내가 저 위대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 거의 2년이 가까워 온다.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나는 내 일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첫 번째 메시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 주위에 확고한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숫자는 이것을 쓰고 있는 현재 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700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큰 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40억의 인구에 비하면 그 수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2000년 전 똑같은 중요한 사명을 띠고 당시의 미개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했던 임무를 따르던 사람들의 수가 2년 후에 얼마나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수는 많은 것이다. 이 700명.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비웃기 좋아할 자들이 틀림없이 기뻐할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의밌는 단세포 인간들인가? 천만에 그들 중에는 철학, 심리학, 신학, 사회학, 의학, 물리학, 화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내지 박사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학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체나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창조될 수 있음을 위해 가능케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관해 정통한 사람들이나 그 자신이기도 한 우주와 조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 상황에 대해 나는 낙관적이으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까지 잘 이루었다고 믿는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라엘리안 무브먼트 초기의 MODCH는 1975년 엘로힘의 승인 아래 렐리언 무브먼트로 변경되었음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며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2년 동안 나는 약 40회의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오곤 해서 일부 문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를 느꼈으며 이 책 속에는 그것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1973년 12월 13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신적, 심리적 및 생리적으로 내가 현재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울리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나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알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유년기의 몇몇 사건은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나 한데 이어놓으면 그 의미가 되어 살아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매우 뚜렷해졌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때의 감동과 함께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내 인생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헛된 추측이 난무하기 전에 나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한다. 유년기 앙베르 상공의 UFO.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소위 사생아였다. 다른 사람들이 인공아인인데 비해 사생아는 영어로 내추럴 차일드자. 그 상대적인 의미인 아터피셜 차일드인으로 비유한 그것은 세계 최고의 로자리오로 유명한 앙베르와 같은 독실한 카톨릭 교도들의 작은 도시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게다가 불미스럽게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아버지는 유태인 피난민이라니 나의 출생은 최대한 비밀에 붙여졌는데 나는 동굴 속의 아닌 귀시 부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나는 1946년 9월 30일 새벽 2시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격심한 난산을 겪으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1945년 12월 25일에 수태되었다는 점이다. 잉태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이 시작되며 모태에서의 발육이 시작되는 순간이므로 각 개인의 참된 탄생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25일은 지난 2000년 동안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다. 우연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생애는 우연의 일치에서 시작되었다. 나를 안고 앙베르로 돌아온 불쌍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내가 잠시 돌봐주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둘러대느라 한동안 애를 쓰셨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몹시 나무라셨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나에게는 가장 다정했던 할아버지였다.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후에 듣게 된 얘기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과일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을 본 내가 가위를 들고는 그가 심어 놓은 상추를 마구 잘랐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아주 즐거워 하셨다고 한다. 나는 외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손에서 키워졌다. 두 분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신다. 그분들은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내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일이다. 특히 최근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셨다. 1947년 그녀는 앙베르의 상공에서 이상한 물체를 보았는데 그것은 소리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집 근처를 날아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헛것을 보았다고 남들이 비난할까봐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내 책을 읽고 난 후에야 할머니는 내게 그 사실을 말할 결심을 하셨고 동시에 마대그에 가입하셨다. 할머니의 지지야말로 사실 내가 받은 최대의 격려 중 하나였다. 앙베르에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어른들이 우습게 여기는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긴 머리를 묶고 굉장히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다. 그는 항상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빌린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시립 초등학교 앞 조금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노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부모들처럼 비웃거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노인을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성격상 그들과 같이 놀기보다는 곤충을 관찰하거나 책 읽기를 더 좋아했다. 나는 자주 노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매우 다정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조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노인을 왜 비웃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노인을 따라갔다. 그는 그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좁고 어두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었다. 나는 문 가까이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노인에게 갔다.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몇 분 후에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면서 말없이 가도 좋다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 사건에 놀라긴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오베르뉴의 신비란 책을 어머니에게서 빌려 읽고 몇 년 전에 죽은 드루이드 교단의 마지막 법왕인 디자르 신부가 바로 그 노인이었음을 안 것은 1974년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어린 시절의 광경을 회상하고 거의 매일 바로 이웃에 살았으므로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신비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그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았다. 이제 나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며 또 할머니가 본 소리 없이 빛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마음에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일은 기자르 신부의 집에서 일이 있었던 날 이후 매일 밤나는 곳까지 세고 잠드는 습관이 생겼다. 이 숫자는 내게 부과된 암호처럼 나의 생애에 자주 나오는 숫자이다. 돌연히 생긴 이 습관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9보다 더 큰 숫자를 배운 지도 몇 년이 지난 후 느닷없이 생겼기 때문에 기계적인 암기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일이 일어난 것도 내가 7살 때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